안녕하십니까. 자, 긴 추석 연휴가 어제로 끝이 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치권에서도 추석의 민심은 어땠나 연휴 기간 동안 아마 유심히 들여다봤을 텐데 오늘 전해온 이야기를 보니까요. 체감한 바가 각각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더라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민주당은 정부 여당은 한심하고 경제와 민생 위기로 국민은 한숨만 나온다더라. 이게 각각 밝힌 입장입니다. 양측의 입장 어떻게 들으셨는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는 것으로 저희 본격적인 대담 시작하죠.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싸우지 말고 민생 좀 챙겨라. 그리고 이제 정치 한국화가 심화되다 보니까 가족들 간에도 정치 얘기를 서로 꺼리는 그런 이제 분위기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뭐 사과 한 알에 10,000원 뭐 이렇게 정말로 그 장바구니 물가가 많이 올랐고 예. 소비자 물가 지수도 많이 올랐거든요. 이런 고물가와 관련된 그런 좀 뭐랄까 이렇게 한숨 섞인 목소리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또 뭐 휘발유값이나 뭐 LPG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의 예. 지하철 요금도 오르고 그래서 이 고물가와 관련된 저 현장의 목소리들이 좀 컸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는 이제 고금리로 인해서 가계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너무 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한계치 거의 다다른 그런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1년 6개월 동안에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제 검찰을 앞세운 이 야당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와 관련된 영장이 이제 기각이 되었잖아요.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에 반전이 되어서 이제 영장이 기각되어서 그동안 한동훈 장관이 했던 그 조작 수사이고 증거가 하나도 없으면 100% 영장이 기각될 것이다라고 계속 피의 사실 공포하듯이 해왔는데 그것이 실제로 기각이 된 그거에 대한 그 비판적인 목소리도 분명히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고 이런 민심의 목소리를 담아서 민생과 경제를 회복하는 쪽에 좀 여야의 협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야 협치를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오늘 오후에 여야 원내지도부 국회에서 첫 상견례를 갖게 됩니다. 이 첫 상견례라고 하는 이유가 지금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처음 만나는 자리잖아요. 여러 가지 지금 이견차를 빚고 있는 현안들도 많은 상황에서 오늘이 좀 그 매듭을 풀어가는 고리를 만들 수 있는 기점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홍익표 이제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면서 의례적으로 갖는 이제 첫 상견례 공식적인 상견례 자리인 것 같은데요. 당장은 이제 그 동안에 그 야당에서 영수회담부터 뭐 총리 해임 건의안이라든지 이렇게 그 정부와 여당에게 제안해 놓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할 것 같고 구체적으로는 내일 이제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여당이 지금 보이콧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6일 날 또 이용균 대법원장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본회의 투표도 또 예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0일부터 국감 등에서 이제 예산안 협의까지 쭉 정기국회가 이제 이어지는데 그 전반적인 얘기에 대해서 지금 여야가 이제 협치를 하자 그런 제안들을 할 것이 예상됩니다. 예, 이야기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모레 있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 문제가 언급이 좀 됐었고 오늘 오후에 이제 원내대표 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라는 내용을 저희가 다뤄봤는데 사실은 의총에서 이제 당론으로 가부를 좀 다루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또 이제 원내대표가 언론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부결 기류가 좀 읽히기도 하고요. 실제 체감하시는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부정적인 기류가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당의 간사를 맡았던 의원이 의총에서 그렇게 부적격한 후보다라고 보고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가지고 부적격 인사라는 거에 대한 그 인식들이 좀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오늘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그 의총을 열어서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입장을 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장은 장관과 달리 본회의에서 가반이 찬성해야지 통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만약에 당론으로 부적격 인사라고 정한다면 이제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인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덧붙이면 그 이균용 그 대법원장 후보 같은 경우에는 법조계에서조차도 되게 그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와요. 그 뭐 부장판사가 내부 통신망을 통해서 비판도 하기도 했고 또 서울 변협에서 실시한
그 평가에서도 하위 평가, 특히 공정성에서는 하위에서 7번째로 낮은 점수를 받은 분이시기도 하고 또 특히 이제 성인지 감수성, 그 성범죄라든지 아동범죄라든지 뭐 가정폭력 이런 거와 관련돼서 좀 관대한 판결을 했던 거에 대한 비판의 지점도 있고 또 그 건국절을 1948년도에 건국절에 대한 그런 인식도 가지고 계시고 또 이안부 할머니가 이안부 분들이 자발적인 매춘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경험해보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좀 말한 역사적인 그 역사성에 대한 인식의 부재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들이 같이 맞물려 있고 또 이제 뭐 10억에 달하는 그 재산을 미신고했다든지 또는 아파 찬스의 문제도 있고요.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그 의혹들, 도덕성의 문제들도 있어서 소위 뭐 의혹 자판기라고 불릴 정도로 이런 흠이 좀 많은 후보다라는 것이 이제 인사청문회 통해서 이제 확인된 그런 내용들이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그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날지 아직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것은 확실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명백한 결격 사고가 없기 때문에 가결시켜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이 부분은 통 크게 양보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에게 정치적 의도는 전혀 진짜로 없고요. 예. 오히려 그동안에 그 사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은 정부 여당에서 끊임없이 지금까지 제기해 왔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법부의 그 독립에 대해서 오히려 상권부를 존중하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차원은 절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전원합의체 관련해서도 선임 대법관이 직무대행을 지금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전원합의체 같은 경우에도 그 대법관 중에서 돌아가면서 주심을 맡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백이 없는 게 가장 좋지만 그렇다 해서 부적격 논란이 있는 후보에 대해서 무조건 그냥 부적격 인사를 대법원장이 임명해서 앞으로 임기가 6년 아닙니까? 6년 동안에 문제를 야기하는 것보다는 후보에 대해서 대법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동안에 정부 여당에서 끊임없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념 편향 비판을 계속 했었잖아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반대쪽에 민사판례 연구회 소속으로 활동해서 보수라는 이념 편향적인 그런 또 비판의 지점도 있는 분이시고 또 친윤 논란도 있는 또 인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에 정부 여당에서 보여왔던 그런 비판의 지점의 반대쪽에 또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 후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그 법조계에서조차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는 후보를 고집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더 적합한 인물들을 찾아서 빨리 공백기를 줄이는 것. 그러니까 뭐 우리 당에서 아직 확정된 입장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걸 전제해서 말씀드린다면 그런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질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이제 의총에서 논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뭐 예단해서 그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그동안에 했던 기류들은 부정적 기류가 있는 것이고 제가 이 말씀을 대신해서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같은 구성원인 법조계에서의 평가도 하위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이다라는 건 그런 차원에서 더 적합한 인사들을 찾는 것도 공백기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만약에 그 임명 동의안에 부결시킨다면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게요. 슬슬 마무리해야 할 것 예, 같아서요. 이 대법원장이시잖아요. 짧게요. 일반 법관도 아니고 대법원장이신데 이분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뭐 의혹에 대해서 전부 다 모른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형사법상의 체계에서 보면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법률을 몰라서 그렇다 해서 의혹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수사를 받으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내용들도 알겠습니다. 있거든요. 예. 그래도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서 다시 일정을 좀 잡아서 진행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게 이제 이렇게 야당에서 단독으로 의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때문에 지난주에는 그 시간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가 국정감사가 시작되거든요. 그 이전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추석 연휴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수요일인데 내일이라고 모레밖에 없어요. 월요일도 쉬는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5일 또는 6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 이제 논의가 했어야 되는데 사실 처음에 민주당은 6일 날 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국민의힘은 5일 날 하다고 하다가 다른 것들로 막 공방이 되면서 그냥 이것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결정된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 이제 이미 일단 잡혀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다만 이제
그 일자와 증인 채택을 일방적으로 했다라고 지금 윤재욱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인과 관련된 것은 오늘 중에도 논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야 간사 간에 지금 물밑 접촉들이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논의를 잘 해서 증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견 있는 것들은 조정을 해가지고 내일 정상적으로 저기 청문회가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바람과는 별개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어떤 판단을 하시는지 저는 그 여쭤볼까요? 윤재욱 원대께서 가능성을 얘기했지 하지 않겠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셨기 예. 때문에 저는 내일 열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또 내일 유인촌 장관도 인사청문회 하고 또 6일날 그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본회의 표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이제 다음 주부터는 말 그대로 국정감사 시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런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것들은 이렇게 종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오늘 신원식 장관에 대해서 그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는 마지막 시한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이제 좀 처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강행 처리하는 것은 뭔가 좀 이것을 좀 정치화시켜서 이런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하고 연결시켜서 이렇게 뭔가 좀 김행 그 후보에 대한 어떤 좀 그러니까 결격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결격 사유가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좀 의심들이 있기 때문에 좀 여당에서는 좀 그래서 보이콧하는 것도 좀 있지 않겠나 저는 보고 이게 있습니다. 자꾸 이제 저기 정부 여당의 분들께서 자꾸 음모론을 제기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여론 조작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이미 뭐 그 선거 보궐선거를 유발한 기책사유라든지 뭐 사면이라든지 또는 김기현 대표의 그 옹호하는 듯한 국민의힘의 발언 이런 것들을 위해서 충분히 저희는 강서구청장 선거에 관련해서는 그 자체로 지금 열심히 지금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청문회를 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걸 반대로 얘기해 보면 일정이 지금 다 타이트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밖에 할 수 있는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의혹이나 뭐 청문회를 통해서 빨리 이제 그 후보자들에 대한 자질이나 도덕성을 검증을 해서 그 청문회에서 그런 청문회의 결과를 가지고 빨리 그 후보를 통과시킨 건지 말 것인지 결정해줘야지 다음 단계로 또 나가서 여야 간에 또 민생이나 경제를 그 챙기는 그런 쪽으로 또 본격적인 정치행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청문회가 열리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을 한 경우도 있었을까라는 부분도 궁금해지네요. 있나요? 사례가? 그런 저기 청문회 하지 않고 하는 사례요? 계속 파행을 빚다가 예. 일정 조율을 끝내 못하고 예. 강행 수순으로 가는 경우가 있었는지요? 저도 그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만약에 그 합의가 안 되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거꾸로 예. 여당 입장에서 보면 내일 인사청문회 하는 게 여당한테도 좋다고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왜냐하면 그럴까요? 지금 3명의 장관 후보자하고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자까지 전부 다 지금 문제의 제기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후보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또 다른 날로 잡아갖고 또 김행 후보자에 대해서 별도의 청문회를 또 하게 되면 이 논란이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차피 3명의 후보 한 분 이제 신원식 장관 같은 거는 끝났고 장관 후보자는 끝났고 내일 이제 김행 장관 후보자하고 이제 유인촌 후보자에 대해서 하는 거고 또 모레 이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본회의 표결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차피 논란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그 마무리하는 것이 오히려 여당한테도 좀 좋다고 보고요. 아니 그다음에 그렇게 하려면요. 이제, 이제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일리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우선 단독 강행 처리한 야당에서 통 크게 의사 일정 강행 처리한 것을 철회해 보면 되는 거예요. 철회해서 원점에서 다시 여당과 대화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철회하지 않고 계속 여당 보고 대화하자 하면은 그게 말이 됩니다. 강행 처리해놓고 어떻게 그걸 의사 일정을 처리해야죠. 이제 과정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도 되풀이하진 않을 거고요. 그 동안에 그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임명한 장관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1년 6개월 동안 17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3분의 장관까지 포함하면 20명을 청문 보고서 미채택해서 했기 때문에 뭐 임명은 뭐 당연히 이제 강행하실 거라고 저는 예측이 되는데 그런 것이 과연 이제 그 정부 여당에 또는 그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 어떤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총리 해임 건의안까지 지금 제출된 그런 상황이어서 어쨌든 그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그 민생이나 경제나 민심을 살피는 것에 대한 무한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야당과의 협치에서 계속 멀어지고 있는 그런 태도들이 과연 그런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냐에 대한 것은 제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부 상황 잘 아실 테니까요. 예. 좀 어떤 저도 상황입니까? 그 녹색병원에 방문해서 엊그저께 가서 뵀는데
그 나름대로 이제 그 호전 건강 많이 이제 회복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 오래 네. 걷는 거는 좀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최고위 얘기도 있었지만 오늘 최고위는 이제 참석을 안 하신 거고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제 모레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되잖아요. 강서구 보궐선거에. 그래서 내일 정도 해서 강서구에 좀 지원 유세 같은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격적으로 이제 저 당무에 본격적으로 복귀한다는 건 차치하더라도 네. 보궐선거 관련된 지원 유세는 내일 정도 하지 않으실까. 그리고 그런 의지들이 대단히 강하시거든요, 본인이. 근데 건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도저히 허락되지 않으면 못 하겠지만 그래도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아마 그 보궐선거 지원 유세를 하시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당내 화합 측면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것들을 실행에 옮길지에 대한 부분 여쭤보고 싶네요. 네. 일단 이재명 대표께서는 당무에서 이탈한 적이 사실 없어요. 단식 투쟁 때문에 병원에서 회복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무를 복귀한다는 건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닌 거고 적극적으로 이제 회의에 참여를 한다면 주재를 한다 예. 이런 얘기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그 진통을 겪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당론으로는 정하지 않았지만 그 의총이라든지 뭐 중앙위 통해서 당의 결의 내용으로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결의에 반해서 그 당대표를 차도살인하듯이 이제 가격표를 던진 것, 이것은 분명한 팩트입니다. 근데 이제 그럼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강경하게 주장하는 분들은 색출해서 이제 해당행위 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징계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지만 뭐 사실 헌법기관인 그 국회의원들이 소신껏 투표한 것 내용에 대해서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색출하는 것 자체도 의미도 없고 또 가능하지도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당을 그런 내용들을 수습해야 되는 과제들을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습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내부에서 좀 이렇게 치열한 토론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덮고 가는 것보다는 문제를 온더 테이블 시킨 다음에 그걸 토론한 다음에 화학적 통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끌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통합적 리더십으로 당의 그런 화학적 통합을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홍익표 원내대표께서는 이런 대안을 제시하더라고요. 이게 정치적으로 이것을 뭐 결정하기보다는 당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니까 윤리심판원이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해당 행위냐 또는 징계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게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당원들의 우리가 청원이 5만 명이 넘어가면 그거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5만 명이 넘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5만 명 넘어가 있어서 그것을 이제 윤리심판원의 기구로 넘기는 그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으로 제안을 했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거의 의미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마찬가지로 여쭤볼게요. 예, 당연히 이거는 정권심판론의 성격의 보궐선거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선거에 판을 키운 것은 정부 여당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본인의 비리가 들통나갔고 해임당한 그 비리 공무원이 마치 공익 제보자인 것처럼 뭐 폭로를 하다가 결국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은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해서 복권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그 보궐선거 출마의 길을 열어줬고 이런 범죄자에 대해서 공천을 주고 지금 당대표부터 해서 다 방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후보에 대해서.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김태우 후보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바로 이 40억의 혈세를 지출하게 된 본인 그 당사자가 지금 출마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그 뭐 여당에서는 과거에 우리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빗대어서 자꾸 이렇게 물타기를 하시던데 그거는 당사자가 출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이 출마를 했는데 이거는 본인이 출마해가지고 그 40억 혈세 낭비한 것을 애교로 봐달라고 이렇게 망언을 막 서슴없이 하고 있고 이것을 또 두둔하고 있는 그 김기현 대표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선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건 정권 심판론이고 총선에 대한 전초전이다라는 걸 성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는 그 전방위적인 가서 이제 총력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여당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그 지자체장의 선거라고 의미를 애써 축소하신다라고 하면 저렇게까지 당대표부터 해서 당의 인지도에 있는 모든 의원들을 총동원해서 가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 정부 여당에서 오히려 이 판을 키운 측면이 있고 그리고 성격상으로도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사면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받아들여야지 뭐 40억 발언을 그 자체를 갖고 나쁘다 좋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제가 좀 덧붙이면은 예. 지금 우리 이제 비서관님께서는 그렇게 이거는 뭐 지자체 선거이고 정권 심판원이 아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최근에 나온 모든 여론조사에서 보면 이건 정권 심판원의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총선 전초전이다라고 이렇게 지표상으로 나와 있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요. 지금 올해 그 초부자 감세, 법인세 감세 등으로 인해서 59조가 이제 결손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 교부금을 23조를 삭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강서구청에도 그 국비 지원이 많이 교부금이 많이 축소가 될 거거든요. 거기에 추가해서 40억을 더 낭비시킨 장본인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분은 사과부터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40억을 수수료라고 생각하고 애교로 봐달라고 하는 이런 후보는 이 후보 자질 자체가 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 질문 드리죠. 예, 정말 이거는 가요불급한 저거죠. 왜냐하면 그 스포츠의 정치화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하면서 언론 장악하려고 하고 이제 이걸 기화로 해가지고 포털까지 장악해서 통신 검열을 하겠다는 저는 의도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것이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게 다음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다음에 이게 클릭 버튼을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음은 로그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이버는 로그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가 적은 거고 이건 다음은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나온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 그 무슨 여론 조작을 그 한중 축구 대회에 대해서 그 스포츠 관련해서 무슨 여론 조작을 해야 될 이유가 동기가 뭐가 있습니까? 그건 그냥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클릭 버튼 수가 엄청 많더라고요. 뭐 2천만 회가 넘은 것 같아요. 아, 이거 그러면 제가 예. 중간에 잠시 예, 여쭤볼게요. 예. 방통위가 이게 다음에 응원 클릭한 거를 3,130만 건 정도로 분석을 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해보니까 해외 세력의 가상망인 VPN을 악용해서 우회 접속하거나 매크로 조작 수법을 활용해서 이 응원 댓글을 달았더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그 말씀 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많이 누를 수는 없죠. 혼자서 뭐 아무리 눌러봤자 이렇게 할 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그 포털에서 매크로를 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제한 조치라든지 또는 클린한 댓글을 다는 이런 거에 대한 조치 정도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무슨 여론 조작을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뭐 조직적으로 뭘 했다라고 해서 뭐 21대 총선에서 차이나 게이트라 그러잖아요. 그 중국과 북한에서 우리 21대 총선에 개입했다. 그 주장까지 지금 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께서 그것까지 연결시켜가지고 이게 여론 조작과 연결시켜가지고 마치 이게 그 포털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까지 연결시키고 또 그 이면에 약간 민주당도 연결된 것처럼 하는 뉘앙스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저는 너무 과도한 주장이라고 봐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차이나 게이트도 그 사실이 아닌 건 다 확인이 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그 인터넷 실명제는 이미 이혼 판결을 받았다는 그 말씀 덧붙여드립니다. 이거는 여야가 머리 맞대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반대할 이유는 전혀 그러니까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좀 전에 말한 그런 음모론적인 그런 접근 방식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매크로를 쓴 것 같다라고 저도 얘기를 했고 그거 관련된 그 조치들은 좀 그 정도 선에서는 가능할 것인데 이것이 무슨 마치 선거 개입과 연관돼 가지고 대단한 음모론적인 거라서 포탈을 통신 검열을 하려는 그런 시도로 연결되는 것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접근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예,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죠. 오늘